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고등학교 교실에서 손짓으로 표현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진공당 지도부 대상에서 진공당을 표가 꽤 많이 나온 것 같다. 자, 지금 원전 화면에 잠시 옷이 눌리다. 됐다. 빨갛어. 자,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여러분, 오늘 그 탄핵이 끝나고 6시부터 만석 채웠어. 우리가 9시 방송인데 6시부터 그냥 여의도에서 바로 일로 오신 것 같아. 걸어오신 분도 계시고. 예.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의미로 축제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 다들 즐거우셔. 사실은 이번 주 청문회 방송 중계 보시느라고 안가가 썰렁했거든요. 오늘은 뭐 자리가 없어가지고 6시부터 꽉 차가지고 또 오셔서 7시에 서울시당 팟캐스트 서당캐라고 저 이름도 유치하게 졌는데 누가 졌어? 정모 의원 졌어. 하여튼 서당캐도 들으셨고 그죠? 예. 그 서당캐는 격주 금요일입니다. 오늘 9일이지? 네. 9일 다음 방송은 23일 이제 양가에서 금요일 7시 하니까 그 보러 오시고 싶으면 보러 오시고요. 기라성 같은 멤버들 라인업이 거의 뭐 어벤져스급이던데요? 김병기, 박주민, 정청래, 김영주, 김영호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매번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첫 회여서. 첫 회라서? 네, 첫 회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팟캐스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6시부터 이분들이 지금 손님들 오셨기 때문에 쭉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 EJ는 서당캐하고 완전 다릅니다. 진행 자체가 그렇게 엄숙하고 정중하고 하지 않아요. 우리 쌍욕부터 막 시작하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EJ 들어갈 테니까 조금 조용히 해주시면서 방송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사와 이 작가 EJ 그 24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의 작은 별 여행사입니다. 2016년 겨울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순수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미얀마를 계획하세요. 먹고 쉬고 신나는 액티비티를 즐기고 싶다면 라오스로 떠나세요. 가족들과 휴양을 원하신다면 베트남의 다낭, 호이안이 딱 좋습니다. 베트남의 또 다른 휴양지 나트랑도 추천드립니다. 내 버킷리스트에 남미가 들어있다면 올겨울 작은 별과 함께 남미 여행을 준비하세요. 우리 함께 떠나요. 예! 같이 소리 지르고 싶다면 지금 핸드폰에서
작은별 여행사를 검색하세요. 예! 네, 오늘 뭐 다들 뉴스를 봐서 아셨겠지만 압도적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결은 누구나 다 예상한 것 같아요. 다만 표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딸랑딸랑 걸어서 203, 뭐 205 이러면은 가결에도 문제였거든. 사실 헌재에 과연 압박이 안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234라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동참을 특히 이제 친박 쪽에서 이탈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어제 원래 녹음 예정일이었습니다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하루 지나고 다른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요새 욕먹는데. 네, 그래서 하루 늦춰가지고 오늘 긴급으로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셋만 하기는 못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할 일이 없는 제발 부탁인데요. 손님 모셔놓고 좋은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이재정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재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재정 의원께서는 이제이 스튜디오 첫 출연하셨습니다. 예, 뭐 그건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랬어요? 오늘 날이 날인 만큼 네. 수락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이제 의원이 되기 전에도 예. 사실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초대할 기회가 있었는데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의원님이 이제 사실 나오고 싶었을 건데 예, 어쨌든 그럼요. 늦게라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근데 목소리로는 도움 많이 주셨잖아요. 예, 목소리로는 이제 도움을 예, 많이 전화 주셨어요. 출연. 예, 전화 출연. 전화 출연했죠. 자, 첫 방송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꽉 찬 그 방청객 앞에서. 일단 비슷한 팟캐스트 녹음 장소를 여러 차례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자리를 술로 채우고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다르죠. 예. 저랑 맞네요. 일단 분위기가 편안해지고요. 네. 차 한 잔씩 들고 대면대면하게 보고 있는 청중들을 보노라면 아무리 업되려고 그래도 사실 안 되죠. 분위기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컨셉 잘 잡으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탁월하십니다. 그 꽉 찼잖아요 테이블이. 예. 저희가 그냥 막 합석시키거든요 동석을. 진짜 오로지 돈 생각밖에 안 하신 그냥 뭐 사적인 대화 이런 거 절대 불가능하고. 네. 아니 근데 합석을 막 남녀 모르게 막 짬뽕을 시키다 보니까 괜찮다. 여기서 결혼했대요. 세 쌍이 탄생했어요. 아, 그래요? 결혼한 커플이 있대요. 여기서. 그러니까 차를 먹어서는 탄생할 수 없는데 안 되지. 술을 먹으니까 탄생하는 거예요. 결혼을 시킨 게 그게 잘한 일이신가요? 그렇죠. 최고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이 있습니다. 작가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고 갑자기 있어요. 역공을 하고 있네요. 아니 우리 이 작가님하고 저하고 결혼 날짜가 하루 차인가 아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당시에 이 작가도 누군가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렇죠. 그 여자가 베일에 쌓여 있었고, 그렇죠. 저도 누군가하고 결혼을 할 텐데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둘이 결혼하기 결혼한다는 잠시 루머가 있었죠. 예, 잠시 루머가 있었어요. 잠시 그 영화 검색어에 이동영 이재정. 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이 느끼는 비에 이 정도 기간이 되면 어떤 갈등이 있냐가 저는 좀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에이. 요새 어려우시죠?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진짜. 예. 아니 웃음 짓고 신혼이신 있는 거야? 거니까. 행복합니다. 예. 행복합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조금 경쾌하게 한 것은 네. 뭐 이제 어쨌든 모든 국민이 바라든 그러니까 가장 바라는 것은 대통령의 즉각 퇴임이죠 스스로. 예. 근데 그걸 죽어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일단 대통령 탄핵은 가결시켰고요. 예. 다만 이게 뭐 아까 뭐 세작은 좀 축제 분위기라고 했지만 분위기는 사실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뭐 음식 공짜로 주는 식당도 있고 막 많다 그래요. 또 오늘도 이렇게 술도 많이 드시고 게다가 또 닭이 나가고 없대요. 치킨도 많이 어떤 시키셨다고. 예.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그 국무총리가 대행하고 국가가 정말 풍전등화에 예. 앞에 놓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의원님 직접 이제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셨으니까 그 들어가기 전 아무래도 긴장이 좀 됐을 것 같아요. 직접 투표하셨으니까. 괜한 얘기가 아니라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121명의 의원들이 다 동침을 했습니다. 뭐 국회 로텐다홀에 노숙하신 분도 있고 뭐 여성 의원이나 다선 의원들은 의원회관 들어가서 소파에서 잠을 잤는데요. 잠을 제대로 주무신 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 국민 다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회의장을 들어가기 앞서서는 그 흔히 조중동이 어떤 사람의 표정을 찍어가지고 달리 활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원내 지도부가 괜히 웃거나 잡담을 하는 모습으로 빌미를 주지 말아라 이런 지령 아닌 지령을 내리시기도 했는데 굳이 그런 지령이 아니었더라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사실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어떤 얘기도 서로 나눌 수가 없었어요.
표결이 가결로 기울고 있다라는 느낌을 뭐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저희도 표 검산을 해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의원들 접촉하면서 해보고 있었는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이 되더라도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렇죠. 게다가 본회의장을 딱 들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저희가 바라보는 기준으로 의장님석에서 그 2층 오른편에 앉아 계신 노란 옷에 세월호 유가족 들이 오셨죠. 그 순간에 그 회안들이 겹쳐질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오늘 오히려 언론에 노출된 공간이 아닌 의총에 다시 들어와서 울컥하신 그렇죠. 분들도 있었어요. 그 소위 유신 시대에 고문 받으시고 그렇게 그 시절을 견뎌오신 분들이 그 한 시절을 2대에 걸쳐서 계속 그런 상처들을 느끼다가 이제서야 뭔가 그 해결의 시작을 보는 것 같다라면서 그 회한에 젖은 눈물을 흘리신 분도 있었거든요. 정말 무거운 자리였고요. 예. 무엇보다 국민들보다 이게 국회의원이 표를 던지긴 했지만 공교롭게도 의원들의 표의 어떤 비율과 우리 여론의 비율이 비슷하다라면서 뭐 짤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사실상 국민의 승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박근혜가 하야하지도 않고 헌법재판소가 남겨져 있지만 국민이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었고 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여당까지도 움직일 수 있었던 건 분명히 국민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여론이 더 올라가고 있었죠. 탄핵에 대한 여론이 저번에 조사할 때 78%였다가 아마 오늘 날짜였을 겁니다. 81%. 예, 맞습니다. 예. 어디 안 불러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에. 예. 마치 준비하듯이 막 쏴야 되네요. 무슨 말이든 뭐 입만 열면은 자연스럽습니다. 뭐 의원님도 그 방청석 얘기를 하셨지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어졌던 한 40석의 방청객 숫자 그 표를 다 이제 그 유족들한테 줬다 그래서 더민주가 일을 잘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참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보고요. 또 오늘 보면은 그 표결 직전에 긴급 우청했지 않습니까? 비공개로 거기 보면. 비공개였지만 이제는 뭐 시간 지났으니까 공개도 되는 건데 그 우상원 내대표가 그 제안 설명에서 야당끼리 누가 하냐 싸우고 있었는데 더민주가 양보했다 통 크게 그래서 국민의당 김관영이 하기로 했고 이것은 뭐 야권 균형을 막기 위한 것이니까 이해해달라고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했고 또 의원들이 다 이해했던 문제고 그죠?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분도 40분이 와 있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잡담하지 말고 웃지 말아라 이렇게. 아니 저희 의원총회에 빨대를 꽂아두셨어요. 어딘 그대로 지금 여러 명이 있어요. 예. 대단한 정보를 주십니다. 또 특별히 그 역사 결정 임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특히 가결 시에 그 박수 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충고가 아니었더라도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굉장히 무거워요. 그렇죠. 지금 여의도 곳곳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처럼 곳곳에 술 한잔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자리가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무겁죠. 그런데 지금 가결이 되는 순간 한호성은 터졌는데 그건 이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그분들이 얼마나 그 몇 년, 2년 반이 넘죠. 2년 한 8개월간 가슴속에 쌓아둔 걸 터뜨린 것 같아요. 그분들의 그 환호는 저는 환호성이라고 들리지 않고요. 절규라고 볼 수 있죠. 탄식이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뭐라 그럴 수 없는 그런 문제고. 그 환호 한켠에서 울고 계신 유가족분들도 계셨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언론에서 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피울음이었습니다. 고통받을 때와 마찬가지의 피울음.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프닝 토크였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년 만에 새로 선보이는 네이처오다의 새로운 광고. 그리고 놀라운 제품.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을 돼지고기를 소개합니다. 이름은 아마 포크. 안티마블링을 중심으로 옥수수를 먹이지 않고 풀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아마씨 중심의 건강한 사료로 돼지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자라냐고요? 엄마 돼지부터 항생제나 촉진제, 면역 증가제는 사용하지 않고 햇빛 아래 개방형 축사에서 왕겨와 톱밥을 깔아 즐겁게 자라납니다. 안전한 사료와 행복한 공간에서 즐겁게 자라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돼지고기. 먹으며 자랑할 수 있는 맛있는 돼지고기. 이제 안티마블링 중심의 유기농 한우, 무항생제 돼지고기 모두 네이처오다에서 만나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회원가입 후 첫 구매 시 배송란에 EJ를 적어주시면 네이처오다 유기농 황소곰탕을 선물로 드립니다. 2017년 나만의 특별한 다이어리를 찾고 있나요?
1년이 아닌 내 인생의 3년, 5년, 10년 기록을 한 권에 담을 수 있는 가네쉬 다이어리를 소개합니다. 3플래너 3년 다이어리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려요. 5드림 5년 다이어리는 중기 프로젝트용 다이어리라고 할 수 있죠. 10 히스토리 10년 다이어리는 장기 프로젝트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멋진 파트너입니다. 작성법에 대한 설명도 친절하게 나와 있어서 쉽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튼튼한 하드커버로 오래도록 보관해도 좋습니다. 목표를 이뤄가는 가네쉬 3년 다이어리, 꿈을 키워가는 가네쉬 5년 다이어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네쉬 10년 다이어리. 나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가네쉬 다이어리와 함께 2017년을 준비하세요. 네이버에서 가네쉬 다이어리를 검색하시거나 문의 전화 02-2277-2222입니다. 네, 광고 듣고 왔는데요. 오늘 신규 광고는 가네쉬 다이어리. 내 발음이 안 된다고 잘 못 알아듣는다. 이 작가 발음이 되게 맛깔스럽긴 하거든요. 해봐, 다시 해봐, 똑바로. 가네쉬 다이어리. 비슷한 것 같은데. 가결할 때 가. 예. 내 가결. 내 놈은 가결할 때 너도 안 돼, 임마. 우리는 다 안 돼. 쉬는 쉬, 이제 가결할 때 쉬. 가네쉬 다이어리. 이게 3년, 5년, 10년을 한꺼번에 기록할 수 있는 다이어리를 하는데 썼던 분들이 상당히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다이어리라고. 저번에 샘플을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이어리는 1년치짜리가 많으니까는 갖고 다니면서 기록도 하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양장본으로 돼 있어 가지고 사이즈도 무진장 크고요. 그 안에서 앉아서 하루 그리고 뭐 6개월 정리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역사를 갖다 넣는 좋은 게 거예요. 예를 들어 12월 오늘 9일 날 2016년 12월 9일 날 이렇게 밑에다가 쓰잖아요. 대통령 탄핵 가결. 그러면 2017년에 가면 그 바로 대통령 탄핵 바로 밑에 쓰게 돼 있어. 그러니까 1년 전에 내가 뭘 했는지 알 수 있게끔. 너무 좋다고 하는데 3년, 5년, 10년짜리라니까 이 의원님 하나 구입해가지고 국회의원 4년이잖아요. 5년짜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5년짜리 말고 10년짜리 구입해서 재산하세요. 그 되게 유명한 그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해야 할 일과 시간 이거 스케줄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 방금 설명 주신 걸 보면은 이 다이어리는 정말 자기 역사를 교차시키는 그것도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나의 역사? 육아일기도 되고 뭐 리더 업무 관리 노트도 좋다고 하니까 써보시고요. 그 안종범 다이어리처럼 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아무래도 연말 연시에 달력이나 다이어리 많이들 선물하시니까. 네, 문의 전화는요? 02-2277-2222 02-2277-2222이고요. 소량 주문도 환영하신다고. 합니다. 포털에 가네쉬 다이어리 쳐보시고. 자, 그럼 다시 우리 방송 돌아와서. 자, 일단은 오늘 표결 결과를 한번 살펴봅시다. 찬성이 234. 반대가 56. 기권이 7표. 무효가? 기권이 2표, 무효가 7표네. 기권이 2표, 무효가 7표. 네. 자, 기권은 아무것도 안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반대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죠. 소극적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효표 7표란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가부 다 쓴 사람이 있다 그러고. 간 보나? 장난친 거지. 그러니까 가 써놓고 동그라미 친 사람도 있고 또 가 써놓고 점 찍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점이나 동그라미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비장한 날 제가 웃기게 될까봐 참 그렇지만 우리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교육을 한번 했어요. 했죠, 그죠? 네, 했죠. 가하고 점 찍지 말아라. 가하고 가로하지 말아라. 가하고 동그라미 하지 말아라. 가부란에 동그라미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몇 가지 예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거 실수한 사람이 있어요 했더니 평소 이런 식으로 할 때 3표에서 5표 정도가 늘 실수를 해요. 늘 나오는 거지. 근데 가 쓰고 점 찍는 거는 저도 놀랬던 게 저도 모르게 그런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마침표 찍는 버릇. 그게 무효표이고 사실 음모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제 통상 이런 대통령 탄핵 우리가 역사적으로 두 번째지 않습니까? 노무현 탄핵 때도 이 방식을 취하긴 했습니다마는 국회법상 이렇게 수기로 하게 되어 있지만 여야가 합의를 해서 보통 전자로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이 점 찍어서 무효가 되고 가로쳐서 무효가 되고 이런 건 없을 수 있잖아요. 저도 협의를 안 해줬잖아요 이번에.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정진석이 이제 노무현 당시의 관례가 그랬다. 이건 관습적으로 우리가 관행적으로 기표를 했다라고 하지만 비슷한 인사 사례에서 전자투표를 했던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은 좀 겨우 한두 표로
부결이 되는 경우까지도 예상하지 않았나. 사실 국민 여론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좀 많이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을 기회로 해가지고 법안을 좀 바꿔가지고 아니 외국 선진국도 이런 특히 탄핵 같은 경우는 무조건 김영이에요. 이걸 무기명하면 어떡합니까? 거기는 막 손 들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이 나 대신 일하라고 그랬는데 뭘 일했는지를 모르면 그건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거지. 거기다 헌법기관인데 국회의원이 이거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의원님 말처럼 저도 사실은 이게 무효표가 아무리 교육을 해도 무조건 두세 표는 무효표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지.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 국회를 뽑았나? 이런 생각. 저도 저를 사실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짜를 초등학교 1학년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적었어요. 진짜. 네. 이렇게. 90도로 내려가지고. 성심성의껏 찍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했던 게 이 그냥 한글로 쓰면 되는데 까분다고 말이야? 한자로 쓰고 잘못 써가지고 또 그럴 경우는 없지 않을까? 한자로 쓸 수는 있게 돼 있지만 예. 다른 한자를 써버리면 참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희 우상 원내대표님께서 가이드를 주신 게 절대 한자를 쓰지 말아라.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수한 초서체로 쓰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도 이제 고려했는데 제가 7표나 나왔다고 또 동그라미 치고 점 찍고 이랬다고 보니까 또 가부를 다 썼다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인증샷이 이석현 의원이 얘기해가지고 민주당에서도 뭐 인증샷 씻자 오픈하지 말고 보관을 해놓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도 의원들 각자 알아서 하라 했단 말이야. 인증샷 씻든 말든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은 보험용이에요. 나중에 대비해서. 그 얘기 아니신가요? 네. 쓴 다음에 찍어. 예, 찍어. 그리고 난 뒤에 훼손하는 그렇지. 방식으로 불을 든. 그래 나중에 뭐 문제가 되면 나 가했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내 사진에는 잘 써진 가가 그렇지. 있는 건데 나는 그 이후에 때가 동그라미 천지 아닌지 난 기억이 없어요. 그게 참 명색이 헌법기관인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런데 참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실까? 국민 눈치는 보이고. 그렇죠. 음모론이죠. 여론이 어디가 있는지는 아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음모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지금 뭐든지 이렇게 상상하는 것들이 다 현실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영화보다는 더 환타스틱하죠. 아무리 들고 날라도 DC 인사이드 주겔한테 털리는 세상인데. 그래 어제 밥을 샜다고 했는데 어제는 그 의원들끼리 어떤 얘기를 했어요? 불안하다. 이제는 국민의 촛불이 가결이 되더라도 민주당을 향한다. 솔직히 이거는 저희 당의 지도부께서 늘 하시던 얘기가 저희가 늘 만족시켜 온 것도 아니고 저희 스스로도 너무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지만 특히나 가결 이후에 이제 공간을 채워야 되는 역할은 우리 야당 몫이잖아요. 야당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음 대안을 제시해 줄 만큼 능력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준비가 되어 있나?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간에도 그런 논의를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그 논의가 잘못해 나가면 가결도 안 되었는데 벌써 그런 얘기 한다고 할까봐 저희는 좀 약간 로키로 그러니까 내부적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정치인은 늘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고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늘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촛불 이후에 이 민주주의의 성숙된 최고치를 보여주신 국민의 기대에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는 저희는 너무 사실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 의원직 사퇴를 다 하겠다고 결의를 한 상태 않습니까? 국민당도 그랬던 거죠. 진짜로 할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진짜로 할 생각이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쓰고 나니까 슬프더라고요. 이제 겨우 6개월 했는데. 이제 겨우 6개월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초선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 그 6선이신가요? 5선이신가요? 우리 이석현 의원님한테 의장님은 기꺼이 쓰셨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조선이나 6선이나 똑같아. 아쉬워 나도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김영호 의원 같은 경우 서대문에 이제 사진 올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난 내가 돌아갈 길을 끊어버렸다. 다들 비장미가 그리고 몇 번을 도전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재호 역시 내가 어떻게 됐는데 사실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저희는 사퇴서를 썼지만 이게 회기 중에는 저희가 의결을 해서 하는 경우고 회기 아닐 때는 의장님이 수리를 해야 되는 거, 허가를 해야 되는 건데 의장님이 이만큼 많은 야당 의원이 공석이 되는 걸 허락하실 것인가? 그거 안 되는 거 알고 그러지 않냐?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뭐 종편에서는 이거 쇼다 이렇게 이제 폄하를 했고 저는 가서 이제 제가 또 실드 쳤죠.
그걸 어떻게 쇼라고 하냐. 이건 의지 표현이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의원님 말처럼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은 다들 야당 의원들이 다 이렇게 하면 회기 중에는 이게 다 국회의원들이 또 의견을 하고 땅땅 뜯어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고 또 회기가 폐기됐을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장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세균면형이 수리하겠냐고. 그래서 이건 의지의 표현인 것이라고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다만 의원들이 쓸 때는 진짜 진정성 있게 썼을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들이야. 선거 또 하면 또 나가면 되지. 비례대표 의원들은 보통 한 번밖에 못 하잖아. 지역구를 노리고 도전할 수도 있는 거죠. 기회다. 마음 느끼는 분들도 있었어요. 새누리당 있는 쪽으로 갈 수도. 그렇죠. 아니죠. 우리 당내에서도 견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비터지게 한번 하는 거예요? 뭐 박주민 지역구 제가 못 노려봤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박주민은 지역구 하면 떨어질 것 같고요. 왜 요즘 잘하고 계시는데. 아니 정말 그렇게 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가 그 사퇴서를 쓰기 직전까지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요. 다리를 불살라라. 왜 전원이 사퇴서를 내고 못 덤벼드냐라고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면 이런 얘기 저러면 저런 얘기 당연한 비판일 수 있는데 사퇴서를 쓰던 순간만큼은 0.0001%의 가능성이라도 의장님이 사표를 수리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한다고 쳤을 때 우리 감수할 수 있냐? 저는 감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봤어요. 쓸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걸 감수했을 때 저는 나도 살고 야당도 사는 길인 거예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그보다 더 큰 영예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린 사실 두려울 건 없어요. 그게 아쉬운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보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신뢰는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 쇼다라고 얘기하면은 수긍하겠어요. 자, 어쨌든 음모론도 물론 있었습니다. 야당에서 음모론 쪽으로 해서 반대를 누를 수도 있다. 그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건 뭐 투표 결과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야당 의원들은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서 전혀 눌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또 야당이 똘똘 뭉쳐서 탄핵 가결을 이끌어냈지만 사실 탄핵 가결을 이끌어낼 때까지 야당끼리 좀 삐걱거렸습니다. 그래서 뭐 2일이냐 9일이냐 이걸로도 좀 싸웠고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2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비난을 받았고 많이 먹었죠. 지지율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제 호남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도 훅 빠져버렸는데 그래서 국민의당이 아마 지금은 당장은 안 그럴 거지만 분명히 조금 있으면 우리 때문에 됐다. 9일로 됐기 때문에 됐다. 2일로 했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뭐 결과론적 얘기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까 보니까는 말씀하시기 전에 박지원 대표께서는 이거 딱 개표 나오자마자 그 특유의 표정. 야, 우리가 해냈어라는 표정 연기라고 보진 않습니다. 진심이었겠죠. 네.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정치인들은 다양합니다. 300명이면 300명이 정치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어느 누구를 비난하고 싶지 않은 게 그 각각의 몫이 있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전 박지원 대표님을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인데 따먹는 사람 따로 있기도 하거든요. 이건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있고 상임위에서 국민은 모르는 진짜 저 사람이 한 건데 저 사람이 따먹는 경우도 있어요. 박지원 맞네 얘기하는 거. 아니요. 저는 박지원 대표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최악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조차도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따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어떤 여론을 리드하는 상징을 던져주고 하는 재주가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정치적 행위는 그냥 진정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던져져서 이후에 어떤 파장으로 평가되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2일설, 9일설은 가정을 해서 결과를 추측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끌어낸 결과에 평가를 해주고 또 그 가운데서 국당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은 바도 있지만 그것이 비단 2일날 안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본질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국당이 조금 더 선명한 야당으로서 저희 제1야당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국민이 그렇게 2일, 9일 가지고 이 사람이 꼼수를 썼다라고 했겠어요. 그거는 믿음의 부족. 국당으로서 저는 사실 같은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했겠다 싶은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 한 번뿐이 아니고 그동안 보여줬던 문제. 예를 들어 새누리당한테 화살을 보내야 되는데 계속 문 대표, 추 대표 욕을 한다던가 이런 그런 문제들. 오해들이 결국 쌓였던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국민들은 사실 한순간 한두 사실은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섣불리 그 한두 사실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3지대
그러니까 개헌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그런 것들 또 뭐 김무성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안철수 대표랑 손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게 다 쌓여서 이제 그렇죠. 거기다가 2일 날 안 한다 그러니까 더 아마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 국민들은 2일 날 빨리 하더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 그 며칠 얘기만 놓고 보면은 정말 박 전 대표나 국민의당이 속상할 수 있는 오해받은 점도 없지 않아요. 근데 국민의 평가는 그렇게 단 한두 개의 사실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정치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박 전 대표는 또 거기서 자기 역할이 되게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으니까요. 본인이 이제 비박이나 이쪽 만나서 마음을 좀 돌릴 수 있다. 좀만 더 있어봐라. 좀 더 흐물흐물하게 해가지고 더 많이 땡겨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저 박 전 대표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박 전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기자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게 민주당이 파악한 비박계 그 탄핵 찬성 의견이 몇 표인가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어떤 설득을 하고 있나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정당에 몸담아 왔던 분이 지금 심지를 굳히고 자기 의견을 딱 가지고 있는데 더민주 의원이 아무리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이 되겠어요? 그분들을 설득하는 거는 국민이었던 건 맞아요. 그분들한테 오히려 저희 민주당이 전화 한두 통 더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할 기회를 던져주는 게 더 무서운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새누리당을 컨택해서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 처음부터 안 했어요. 안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거야말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고 그렇게 모여주신 덕분에 흔들리지 않았나. 225만 거기서 뜨악한 거죠. 뜨악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왜 요즘에 화제가 되는 게 허경영 씨가 말이야. 왜 그 얘기 왜? 예언을 했다고. 그래서 그 박수무당 출신인가 뭐 이런 얘기도 농담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예언을 했더라고요. EJ 방송에서. 우리 무속인 나왔을 때. 박 그렇죠. 대통령 언제 하야냐고. 예. 딱 그 얘기 했다고. 예. 저도 좀 그런 끼가 있거든요. 예. 무당 촉이 좀 있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이 됐고, 오늘, 5시인가요? 이제, 긴급적으로 회의를 대통령이 했죠. 청와대에서. 긴급간담회를. 예. 했는데, 앞으로 특검, 또 그 헌재 판결,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3개월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안에, 지금 오늘은 저렇게 얘기했지만, 또 촛불은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청와대를 압박할 거고 여론도 좋지 않고 대통령이 스스로 다시 한번 사임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사임을 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섣불리 얘기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처음부터 기꺼이 이 직을 버리겠고 내가 무겁게 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는 식으로 했으면 우리 국민은 그 명예로운 퇴진 늘 보장했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탄핵이 아니면 안 된다. 이제는 그냥 자진퇴진도 우린 용서할 수 없다. 4월설이 문제가 아니라 4월이 아니라 2월이든 1월이든 뭐 즉시 하야가 아니면이라고 했지만 즉시 하야까지도 아마 포함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은 이미 법적 판단을 받아서 소위 말해서 불명예 퇴진을 원한다라는 수준까지 온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태도 때문이었거든요. 향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전 지금도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그러니까 위트 있는 그 네티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청와대로 들어가는 케이블 TV를 다 끊어라. 그러면 그분은 나옵니다. 그럼 내려올지 모르겠네 진짜. 드라마 자주 보시니까. 사람들이 하야를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는데 내려와서 수사를 받으라는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꼼수 부려가지고 명예로운 퇴진이란 저는 박근혜 씨에게 없다고 봐요. 내려와서 무조건 수사 받아야 되고 그래서 탄핵되면은 그럼 더 불명예스럽게 내려가는 거고 명예로운 퇴진이란 건 저는 뭐가 돼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입장에서는 하야하면 하야는 즉시 빵이고 탄핵하면 탄핵 즉시 빵이잖아. 그치. 조금이라도 더 있어 보고 싶은 뭐 그런 모양이지 뭐. 밀린 드라마 좀 보고. 아유, 저희 법조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4월 퇴진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이제 특검이 3월 말까지가 기한인데 그렇다 보면 특검이 강제로, 그러니까 박근혜를 수사하고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 이후에, 그러니까 그 수사권 이양이 과연 그 수사에 대한 결론, 특검의 결론이 그대로 검찰이 이양될 수 있을까도
불분명하고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를 기소하지 못한 채 특검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시점을 예정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저희 민변 그렇죠. 저희 변호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야, 그리고 또 이 하야를 하는 게 법적으로는 가능한가? 예를 들면 지금 탄핵을 심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하야를 스스로 하면 이건 법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논란도 있는데 그거 답하기 전에 밖에 지금 김영호 의원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날 좀 출연시켜달라는 눈빛을. 그래서 김영호 의원 불러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서대문 을 지역구. 네. 이제 당선자도 아니지 뭐냐 국회의원이시고 이제 국회의원 꽤 오래 했어요. 꽤 오래 6개월이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 작가에게 감사하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하죠. 자, 이제 그 후보 시절에 나오고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재희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지난번 총선 때 제가 7,600표 이겼는데요. 제 느낌상 한 7,300표는 이재희에서 나왔다. 300표는 정봉주 의원의 전국구에서 나왔다. 또 저쪽 하면 또 다르게 얘기하지만 뭐 그런 거죠, 뭐 삶이라는 게. 근데 예의지 않습니까? 역시 훈련된 아직 6개월밖에 안 된 초선이지만 매우 오랫동안 하신 것 같은 멘트.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사직서도 한 번씩 쓰고요. 자칫 잘못했으면 재선될 뻔했죠. 재선을 확신하시나요? 전 재선 확신했죠. 이재희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재희가 있으니까. 그거 아무리 설명해줘도 비례대표 모른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익스클루시브한 비례대표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직전에 우리 다른 의원님들하고 긴히 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 자리에 정말 회의입니다. 회의 자리에 김영춘 의원님이 계셨어요. 이 작가 지금 프로에 출연하러 간다니까 너무 고마웠다고. 본인 당선의 1등 공신이라고. 그 말씀 진짜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김영춘 의원뿐만 아니라 아까 김병기 의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당에. 다 재개파입니다. 네. 알겠고요. 자, 김영호 의원님 사실은 요즘에 TV 막 돌리다 보면요. 나는 정두원이 국회의원 것 같아. 돌릴 때마다 나오고 무슨 라디오 틀 때마다 나오고 말이야. 근데 이인재가 많이 나온다고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정리됐네요. 거기도 이재희 개판에 김종민 의원. 그런데 하여튼 저는 정두원 의원 요즘 안 봐서 속이 시원합니다. 앞으로 계속 안 보도록. 김의원님께서 3선 4선 하시기 바랍니다. 정두원 의원은 이제 하실 일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몇 선 하셨죠? 저희 6선 하셨는데요. 아버지보다 한 선만 더 하세요. 보궐로 시작하고 보궐 선거에서 끝내서 또 중간에 또 감옥 가셔서 실제로 한 19년 그 정도 하셨을 거예요. 원래는 24년 하셔야 되는데. 6선인데 그러면 반띵 관띵해서 5선인 걸로. 아드님 한 6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밖에서 시끄러워서 잘 못 들으셨을 텐데 우리 계속 이제 이재명 의원 오늘 탄핵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도 오늘 투표소에 가서 이제 기표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좀 두근두근하고 설레기도 하고 막 걱정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걱정 많이 했죠. 저는 처음에 명패를 299명이 명패가 나왔는데 제가 잘못 들어서 199개로 들었는데 그게 저는 그 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표 차이로 탄핵이 안 됐구나라고 해서 부결된 줄 알고 한 3, 4초 동안은 정말 그냥 다 까맣게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299명이 참석해서 299명의 명패가 나왔다. 그걸 잘못 들은 거죠. 설명을 드리자면은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할 때 각자 이름이 적힌 명패를 받아들고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투표를 투표용지함에 넣고 그러니까 기표한 표를 넣고 그다음에 한쪽에는 명패함에 넣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투표를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같아야 됩니다. 229, 229 그렇죠. 이렇게. 제일 먼저 명패함을 쏟아가지고 누가 투표에 몇 명이 참여했나를 세는데 그때 이제 299명 우리 그분 한 분 빼고 299개의 명패가 나왔다라고 먼저 발표를 했는데 그걸 199표가 나왔다로 들으신 거죠. 근데 혹시 인증샷 하셨어요? 사실 저는 줄을 쓰고 보니까 핸드폰을 안 가져가가지고. 아이고야. 제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보좌진이 되게 꼼꼼하신 보좌진이라서 의원님. 사진은 안 됩니다. 동영상으로 풀로 기표소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나오는 순간까지 찍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찍고 난 뒤에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능가하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시킨다. 보좌관 똑똑하네. 무서워요. 근데 저는 인증샷을 사실 찍었는데 이 명패에다가 이제 제가 가라고 딱 해놓고 명패를 올리니까 제가 한 걸. 한 거를 증명하니까. 그래서 명패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야당 의원들은 굳이 인증서 안 치셔도 다 투표했다고 생각할 텐데. 역사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방송들이나 보면 아니면은 뭐 비박계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더민주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정보론이죠. 예. 공작이죠. 그건 정말 공작이에요. 더민주하고 뭐 국당에서 분명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자, 아까 김영호 들어오기 전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의원님 들어오지 못했는데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과 하야가 동시에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률가니까. 예. 그 탄핵과 관련된 관련 규정에는 대통령의 탄핵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 이하의 다른 직급 공무원들에 대한 정부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윗직급 그러니까 상급자가 이 사람에 대한 사퇴서를 수리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임명권자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임명권자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명권자를 예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지를 살려본다면은 탄핵이라는 사법적 심판이 예정돼 있다라면은 임의로 사퇴하는 걸 방지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설이 뭐 월등하다라고 지금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저는 국민의 권리라고 봐요. 국민은 헌법 제정 권력이고 개정 권력이잖아요. 국민이 그것을 용납할 수 있을 정도로 박근혜가 즉시 하야를 하거나 이것이 훨씬 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고 지금 현재 국정 공백을 훨씬 더 빨리 조기에 마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한다면 저는 그 규정을 능가하는 주체 권력에 의해서 합의된 내용이 사회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뭐 원칙적 방식으로 적용을 해도 뭐 국민의 의사가 그렇다면은 법을 법대로 적용을 하는 게 맞고 저는 어느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것도 강하고 일단 대통령이 어떻게 선택할까지 좀 두고 봐야 될 문제고 그 문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선행돼야 될 것이 사과라고 얘기하는 걸 대통령 이하 그 사람들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사과는 그냥 입으로 사과하면 되는 줄 아는데 국민이 요구하는 그 무게감 있는 그런 반성이라는 게 국민에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말 그거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인데 자, 어쨌든 오늘 탄핵이 가결이 됐고 대통령 직무는 오후 7시쯤에 정지가 된 상태고요. 이제 헌재도 이제 넘어갔고 헌재가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서 6개월 안에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인용이든 뭐 기각이든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도 있고 정말 6개월 끌어가지고 6월 달에 끝낼 수도 있다. 사실 6월 달까지 끌면은 이건 정말 박근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탄핵을 하나만 한 결과가 나와버리는 건데 많은 분들이 또 노무현 대통령 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60일 정도 걸렸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다. 어떤 분들은 더 느릴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먼저 그 비전문가인 우리 김영호 의원께서 아니 뭐 법리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 우리 국익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럼 빨리 해줘야죠. 그분들이 빨리 안 해주면 국정 공백이 길어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늦춰진다라면 전 공작 정치라고 보죠. 그렇죠. 네네네. 지금 보니까 KDI에서도 수치를 내놨는데 내년 경제 전망이 계속 이렇게 전국이 불안정하면 2% 초반대로 확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그거 다들 지금 어렵다 난리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정리하려면 이거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 아니 민주주의하고 경제가 늘 갈등 관계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경제를 위하는 척한 정부 아닙니까? 근데 그 경제를 지금 가장 바닥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 원흉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비전문가인데 맞아요? 빙고. 그리고 오늘 헌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워딩에서 우리가 조금, 그 언급한 말에서 저희가 추측을 해야 되는, 해석의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해석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을 것 같아요. 해석된 얘기도 접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헌법 수호와 유지를 위해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재판관 회의에서. 그러니까 헌법 재판관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 통합진보당 사태에서도 강일원 재판관은 그래도 이것을 기각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그나마 남은 재판관들 중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추단되던 분이 지금 주심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일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유추해 본다라면은 뭐 2004년에도 당시 헌재가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갔다고 보면 되냐는 얘기에 그런 취지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시에 걸린 기간하고 유추해서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안에 되지 않을까라고 약간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관 두 사람의 임기가 이제 1월 달하고 3월에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1월 31일이면 이제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는 될까요? 그 안에는 어렵다고 봐야집니까? 제가 만약 재판을 한다면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제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비중이 큰 건 헌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미 드러난 증거로 충분하고 자기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박근혜 측에서 지금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입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세월호 7시간도 지금 입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적 문제에 보다 비중을 맞춰서 한다라면은 사인의 형사재판이 결론 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다른 그런 꼼수 변명이 지금 있을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추미애 대표의 그 메모에 나왔었던 행상 책임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적용하기가 더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국가를 국정농단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에게 엄청난 지금 프레스를 줬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그렇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헌법 밑에 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사법적인 책임은 헌법 밑이에요. 그보다 더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요하게 판단이 되면은 그렇죠. 밑에 부수적인 거는 사소하게 판단이 돼도 돼요. 그럼 특검과 무관하게 특검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관계 없이 그렇죠. 헌재 판단만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요, 박한철 소장도 평생을 이 법률가로 살았고 이제 정년퇴직만 이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국가 원로로 사는 건데 본인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자기 임기 안에 마무리 짓는 것. 그렇죠. 그것도 자기 명예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박한철 소장이 가장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기가 빨리 끝나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박한철 소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안 검사 출신이에요. 공안 검사 출신이 재판관이 되는 것도 저희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정권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했죠? 보수 정권이니까 가능한 거고 대통령에 충성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법률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시류에 있어서 자기 살 길을 챙길 때는 또 빨라요. 그분이 뭐 정치적 어떤 의지가 있어가지고 대통령하고 한 몸이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도망가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이 좀 현명했어요. 박한철 소장이 그런 방식으로 놓고 가면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는 식의 여론을 지금 계속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 사람한테는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 여론으로 계속 압박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도 지금 촛불이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아마 또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헌재를 압박해야 된다. 촛불은 우리가 나오지 말래도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국민의 민의이기 때문에 촛불은 이제 방향이 이제 광화문에서 헌재로 가겠죠. 그리고 법조인들의 특성상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단 방법은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결론을 중시하는. 그래서 저는 헌재에서도 아무리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있더라도 이 정도의 위중한 사건이라면 합리적인 판단. 할 거라 보는데 이제 타이밍의 문제가 전 그 법조인들이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타이밍을 갖고는 약간의 좀 시간을 끌 수 있다. 그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리 문제를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게 정말 그 재판관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라면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지 국정공명을 메울 수 있다. 그 정도의 상식은 다 갖고 계신 분이라고 봅니다. 네. 또 이제 이렇게 되면은 황교안이 대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직무 대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같아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특히 국민당도 마찬가지지만 야당이 황교안 체제를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이 문제.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극력 반발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야당은 국가 생각 안 하냐? 이러고 있는 상태에 있고 종편도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박한철 대법관이 1월 30일 날 임기를 끝내면 황교안이가 임명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임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것도 논란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인데 임명하는 거 안 하는 문제는 일단 이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앞에 문제 그 황교안 체제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지 이건 김 의원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의총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황교안 체제? 저는 개인적으로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게이트의 동조한 세력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미 국민들로부터 리더십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러면 행정부를 장악하고 국민들에게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정공백을 메워야 되는데 결국 국민들은 황교안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을 한 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황교안 총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리더십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의문이 있고 또 이분의 출신이 행정관 출신이 아니라 검찰 공안검사 출신이에요.
다시 정치 검찰을 다시 부활시켜서 검찰 공안정국을 만들어서 마지막 임기를 굉장히 좀 검찰 스타일로 행정을 해나갈까봐 사실 우려되는데 또 저희 당에서 일부는 이런 얘기를 하죠. 탄핵을 2번 하기는 어렵다. 국민들이 안정을 원하고 있는데 또 우리 야당은 항상 뭐 발목 잡기 보수 언론에서 항상 그렇게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황교안을 인정하되 우리가 국회에서 강력하게 견제하면서 황교안을 인정하면서 좀 협조하면서 또 우리 국회가 그 국정공백을 메워 나가야 된다는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좀 중론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그 황교안까지 탄핵을 하려면 황교안이 무슨 헌법을 위반했던 거 있어야 되는데 있냐 말이야 그게. 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만약에 이제 아까 의원님 말처럼 인정한다 그러면 황교안이 소극적으로 직무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 고건 전 총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현상 유지적 관리하는 것만. 근데 고건 총리는 원래 관료 출신이다. 행정가 출신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네, 근데 행정가이기 때문에. 네, 근데 황교안 총리는 행정가가 아니거든요. 황교안도 황당할 거예요. 네. 본인도 사표 내고 그것도 문자로 통보도 받고. 근데 관운이 제가 볼 때는 관운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야. 오늘 당선 축하라는 그런 짤도 봤는데. 주말 느낌 부르지 마세요. 아니요. 관운이. 근데 이제 저는 황교안 총리의 최근에 그 언론에서 나오는 그 표정을 보면 굉장히 좀 야심이 많이 커지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 여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아니, 당선 짤 때더라고. 정말. 근데 사실 오늘 제일 지금 황당한 사람은 저기지 김병준이지. 소멸 됐어. 뭐야 그 사람은. 오늘 그 출근도 하셨더라고 계속 금융연수원에 방이 있어요. 네. ቍ꿋이 계속 출근하고 계셨던 분이라 참 안쓰러웠는데. 오늘 빼야지 이제. 오늘 빼세요. 그래서 맨날 아침 10시에 정확히 출근하셔가지고 한 40분 정도 있다 또 나오시고 이렇게 하셨나 봐요. 결혼식은 따님 결혼식 잘 치르셔서 다행이에요. 그걸로 됐네요. 근데 이게 지금 황교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명직인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한다 그래서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주체적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요. 사실 아까 김영호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어떤 상황은 인정을 하고 최대한 빨리 이 과도기를 수습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음 체제를 다음 스텝을 밟는 쪽으로 하자라는 의견도 저희 당내에서 있고요. 다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식물총리로서 현상 유지만 하도록 하자. 근데 저는 식물총리든 동물총리든 그에 앞서서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은 황교안 역시도 스스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오늘을 처음으로 한 일성이 뭡니까? 당장 뭐 북한 대북 제재 문제라든지 막 이런 부분을 이건 자체적으로 야당 성향의 어떤 지지자나 또는 국민에게 공격의 어떤 포인트를 한 방을 날린 거거든요. 첫 일성이 그거였죠. 그렇죠. 공안 정국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을 했으니까 경찰 그리고 불법 집회 안 되고 뭐 북한 얘기하고요. 예, 제가 정말 황교안 총리한테 버르장머리 없는 의원이 됐는데, 그러니까 기수도 어린데 나이도 어린데, 근데 정말 염치 없습니다. 제가 봐도 염치가 없습니다. 예. 황교안 총리가 잘했으면 대통령도 이런 위기가 안 왔었죠. 네. 아까 질문드렸던 법적 문제. 그래서 저는 그 법률적 문제를 법률적 공백 또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그 공백기를 위한 여러 가지 법률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그걸 빨리 이제 법률안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해석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역시 저는 지금 이런 우리 국가 비상사태 위기 상황에서는 주권자 의지라고 봅니다.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그런 방식으로 뭐 2-3달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길게 보면 이제 뭐 4개월인가요? 4개월, 5개월 정도 되겠죠. 뭐 1월 말, 2월 말에 이제 판결이 나오고 나면은 3, 4월에 끝났는데 이 3-4달에 그런 해석이나 또는 또 다른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이 내각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주는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역량을 너무 분산시키는 거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근데 뭐 황교안이 본인 스스로 나도 그 공동 정범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내려올 일은 없겠죠. 그런 이야기하면 총리를 모실게요, 제가. 아, 진짜로? 네. 저도요. 저는 우리 당의 또 다른 대통령 후보를 한번 권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헌재가 또 어떤 판결을 내릴까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계속 하겠습니다.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가 짜다는 편견을 갈아치우겠습니다.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세상에 멸치는 많지만 바보 멸치가 진정한 바다 보물임을 꼭 증명하겠습니다. 바보 멸치, 바보 멸치. 미네랄이 풍부한 진도 앞바다에서 전통 멸치잡이 방식인 낭장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합니다. 소금을 더하지 않은 무염 멸치입니다. 그래서 짜지 않습니다. 1년 중 6월부터 10월까지 잡힌 무염 햇멸치를 생산 시기에만 한정 공급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마운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바다 선물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보 멸치는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바다보물닷컴으로 방문해주세요. EJ 생활역사 협동조합을 통해 무염 새멸치 400g 한 박스를 맛보기 공동구매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람 부는 섬에서 바람을 벗삼아 흙을 일구는 섬에 사는 농부 양력입니다. 섬에 사는 농부의 유기농 감귤은 봄, 여름, 가을 내리쬐는 태양빛과 땅의 영양, 그리고 깨끗한 물, 제주의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담았습니다. 나무에서 완전히 익은 다음 수확해 신선하고 제초제와 화학농약, 화학 비료를 쓰지 않아 안전하고 건강한 유기농 감귤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귤은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말려서 향긋한 차로 드시거나 입욕제로 쓰시면 좋습니다. 섬에 사는 농부는 제주 땅에서 올곧게 유기농 감귤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고랑모로죽에 먹어봐서 알죠. 역시 겨울은 귤이죠. 귤이죠. 네. 특히 귤 하면 제주도 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주 감귤. 이 박사 여기 이분이랑 좀 알지 않나? 제주 갈 때 좀. 제주도 가서 한번 인사드렸어요. 그렇죠. 예. 이분 지금 10년째 제주에서 그 감귤 하고 계신데요. 그 유기농으로 하고 계신답니다. 예, 뭐 제초제, 화학농약 그런 거 하나도 안 쓰고. 무농약하고 유기농하고도 다르대요. 유기농이 훨씬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감귤 드시고 껍데기는 또 다양하게 귤피차 차도 말려가지고 입욕제로도 써도 되고 목욕할 때. 자, 그 카페 어디? 다음 카페도 있고요. 일반 포털에서 섬에 사는 농부라고 검색을 하면은 블로그도 하나 나오고 카페가 나오는데 이분께서 요청하신 건 카페에다가 글을 남기고 주문을 해달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카페 섬에 사는 농부 들어가시면 감귤 배송 현황, 귤 이야기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는 010-6630-2582. 6630-2582인데 보통 낮에는 밖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카페로 주문해 주시고 혹시 그래도 난 귀찮아 전화로 할 거야 하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아마 전화가 갈 겁니다. 오늘 제주도 사는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섬에 사는 농부님이 오늘 탄핵 가결돼가지고 내 친구한테 빨리 술 먹으러 가자고 신나 죽겠다고 그러셨다고.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그 전화번호 얘기하니까 이번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말이죠. 이 전화번호가 어떤 식의 루트를 통해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효과적이었다고 봐.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세요? 굉장히 압박됐죠. 압박이 많이 됐고 우리 같은 상임위 같은 안행인데 표창원 의원 굉장히 그 국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 그 서청원 의원 제일 뒷자리로 표창원 의원을 불러서 위에서 그 찍은 사진 보니까 마치 세렝게티에 그 새끼 사자를 몰아놓은 하이에나들처럼 같이. 사진 보니까 진짜 그렇게 느끼셨어요?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그럼 너처럼 하냐? 정진석이 너처럼 하냐? 늘 말씀드리지만 정진석 의원은 어디 시행사 조폭 같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야, 안 그래도 공주 사무실 털렸대더라.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런 압박은 글쎄 근데 권장하진 않지만 어쨌든 압박이 통했다고. 그렇죠. 그리고 방송에도 나왔지만 정정이 됐지만은 표창원 의원이 연락처를 오픈한 게 아니었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자꾸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나온 이유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자들 보내고 있고 그런 건데 그러면은 대의민주주의를 똑바로 못한 걸 반성을 해야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면 안 된다고 봐요. 네. 다시 우리 얘기로 가서 헌재 얘기 좀 해봅시다. 처음부터 헌재
탄핵으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헌재 구성이 거의 압도적으로 보수가 많은데 과연 이것을 인용을 해주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뭐 국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고 또 김영호 의원 말대로 그 사람은 어쨌든 법률가들이고 또 상식적 판단을 하게 되면 인용이 당연한 거다. 또 이런 얘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간은 언제가 됐든 그거는 둘째 문제고 이게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사실 뭐 인용이 되면은 뭐 끝나고 바로 이제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는 거지만 이게 기각이 됐을 때는 정말 또다시 한번 후폭풍이 엄청나게 올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있어서 안 되는 일이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법률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탄핵 절차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입장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촛불 시민이 그것을 요구하는 순간 이후부터는 국민이 원하면 되는 나라예요, 사실. 우리가 대의제라고는 하지만 위임해 놓은 권력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게 헌법이 보장해 놨어요. 촛불을 들고 시위에 나간 거는 위법적인 게 아니라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고 그런 의사를 대의제가 받아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장이 요구하면은 누구든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우리 어정쩡하던 야당도 그리고 새누리당도 움직였잖아요. 저는 사실상은 헌법재판소의 지금 구성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통합진보당 사건의 대리를 맡기도 했었지만 당시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당위 부당위를 떠나서 법률 절차에도 어긋나는 증거 채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판결문을 다시 썼어요. 정정이랍시고. 그러니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던 증거를 끼워놓고 나중에 정정 방식으로 수정하기도 하고 사실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주심을 맡은 이 강일원 재판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청구를 기각할 거라고 봤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조차도 정당 해산에 동조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기대할 것도 없었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이 되는 순간 제가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강일원 재판관이 당시에 베니스 위원회라고요.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나라들의 협의기구, 세계 협의기구예요. 거기에 위원장이 내정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시선을 눈치를 보고 있을 거라고 해서 강일원 재판관한테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을 한 거예요. 본인의 어떤 커리어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도 뭐 관련된 국제회의도 나가고 하는데 그걸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강일원 재판관은 본인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명예욕이 있고 국제기구의 공동위원장이에요. 엄청난 명예거든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소위 말하는 보수 또는 보수 죄송합니다. 보수 쌍기읍 꼴통 그거 그런 제가 대신 얘기했어요. 읍소해야 되는 분들이라 순간 잘 생각해보고 이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은 삭제해 주세요. 제가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그분들 역시도 촛불 민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법률가들이 기본적으로 젖소를 비하하고 싶지 않지만 법률가의 양심에 기댄다. 1차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두 번째로는 그렇게 줄을 쓰던 법률가들일수록 빨리 시류에 부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촛불 민심 거스르지 못할 겁니다. 몇 프로? 정치인은 하나의 답을 얘기하는 것에는 좀 낯섭니다. 그죠? 저도 정치인 된 지 6개월이 돼서. 6개월 되셨는데 지금 거의 한 3개월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평가는 왕왕. 그거 혼자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뭐 지금 모든 가능성은 늘 유동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탄핵 소추가 될 거라는 걸 기대하지 못했던 것처럼 저는 국민한테 기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몇 프로? 현 시점에서요? 현 시점 기준으로 본다면 뭐 7, 80%?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의원은 촛불이 더 꺼지면 안 됩니다. 예, 김영호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결과적으로 저도 한 7, 80%라고 보고 우리 재판관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판관들께서 이 사건이 대통령의 그 범죄 사실이 굉장히 농후하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농후하잖아요. 이거는 뭐 아이들까지 지금 나설 정도의 농후하고 또 헌법을 위반한 것은 뭐 이거는 뭐 전 5천만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잘못 판단했을 경우에는 지금 정도라고 보지가 않고요. 우리 사법부가 사망하는 날이 될 거예요. 네, 저는 사망하는 날이 될 거라 봅니다. 오늘 재밌는 그 뉴스가 있네요. 오늘 박근혜 퇴진 기념으로
부산의 모 호텔이 전객실 무료네요, 오늘. 거기 가야겠다, 오늘. 51개 전객실 무료로 하는데, 댓글들이 재밌네. 탄핵 베이비들 좀 태어나겠다. 월드컵 때도 월드컵 베이비. 탄핵 베이비라고. 아이들까지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말씀하셔서 재밌는 동영상 봤는데, 어떤 고등학교에서 그 생방송을 보는 거예요. 탄핵 생방송을. 탄핵 가결됐으냐 땅땅땅 치는 순간 그 애들이 월드컵에서 우리 골 넣은 것처럼 우와 하고 복도 뛰어다니고 그 친구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다 아는데 왜 박근혜는 모르고 있는 거야? 재판부가 그거 다 알죠. 그렇죠. 근데 이재정 의원님은 아까 말씀 중에 처음에는 그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탄핵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야 탄핵 투트랙. 하야 하라고 압박하고 탄핵으로든 법률적으로 가야 된다. 왜 그렇게 제가 생각했냐면 헌재는 항상 국가 권력 눈치를 봤고요. 또 국민 여론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늘 재판을 내는 거예요. 아까 이재정 의원님께서 말했던 그 통합진보당 사건은 국가 권력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한 거고요. 지금 대한변협에서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10선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볼까요? 10가지를. 친일재산 몰수규정 이거 합판 내렸습니다. 여론 눈치 본 거죠. 그다음에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민 여론 본 거고요. 또 세 번째,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이것도 대통령 탄핵 결정 내리기 전에 총선에서 촛불도 있었고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여당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것도 권력 눈치, 또 국민 눈치 본 거고. 네 번째,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여론 눈치 본 거죠. 또 다섯 번째,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 우리가 다 계속 그 재판관들은 보수라 그랬는데 이거는 보수적 판결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국민 여론 눈치 본 거고. 같은 재판부인가요? 지금 다르지만 다르죠. 네. 우리가 헌재는 계속 보수적이라고 했잖아요. 또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이것도 헌법 불합치 결정. 그러니까 10가지 있는데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10가지가 전부 다 국가 권력 눈치 혹은 국민 여론 눈치입니다. 항상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국민 촛불이 이렇게 타오르고 이 상황에서 절대 아무리 보수적이라고 해도 이런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탄핵 가야 된다고 외쳤는데 저도 한 80%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법리로 보나 그렇죠. 국민 여론으로 보나 뭐 죽은 권력으로 보나 권력도 죽은 거지. 저는 저 90%를 올리겠습니다. 결국엔 말씀하세요. 91%. 92. 결국엔 시간 싸움이네. 93? 시간 싸움이죠. 빨리 하냐 늦게 하냐 이 문제인데 또 하나 어쨌든 많은 분들이 탄핵은 되리라고 볼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문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이재명 시장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대통령은 내려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새누리당에서 지금 뭐 벌써 정권 잡았냐 무슨 뭐 이렇게 나와. 아니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고. 국회 뜻은 맞네. 국회 뜻은 탄핵이고 직무 정지하니까 바로 내려가라는 뜻 아닙니까? 사실 국회의 뜻이라고 하면은 저희 과반수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요. 그죠? 과반수만 하면은 그게 국회의 뜻인데 그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로 국회 뜻을 밝혔는데. 네. 국회 뜻은 바로 내려가라는 거니까. 법률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뭐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잘하시네요. 그래서 그걸 뭐 문제 없을 것 같지만은 어쨌든 대통령은 전혀 말을 안 들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오늘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했습니다. 실시간 방송. 오늘 제가 또 그 국회 앞에 갔다 한 시쯤에 갔다 왔었는데 많이들 외신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특히 일본은 난리더냐. 아침부터 계속 생방으로. 이거 국가 망신 아닌가요? 일본은 걱정하잖아요. 탄핵해서 직무정지가 되면 또 정권이 바뀌면 일본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나라가 유일히 일본밖에 없어요. 친일파였던. 뭐 소녀사. 한일 군사정보협정. 일본과 어떻게 교감이 잘 됐던 박근혜 정부가 아닌 정말로 한국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 정권을 잡았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면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벌써 중국, 미국은 촛불에 대해서 다 인정하거든요. 근데 일본만 걱정하고 있어요. 벌써 다음 대통령 중에 누가 일본에게 유리하냐 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보니까 일본 방송 보니까 그 문재인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1위에 1위.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근데 중국 통계시니까 방금 중국은 촉불 박수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사드 문제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정권이 교체되면. 대외 전략에 내정 간섭을 안 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는 아직 뭐 침묵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박근혜 정부랑 시진핑이랑 워낙 가까웠다가 둘 다 뒤통수를 맞은 거거든요. 둘 다. 풋사랑에 빠졌다가 지금 둘 다 지금 배신당한 거예요. 괜찮은 표현인데요. 네네. 네. 미국은 좀 재밌더라고요. 트럼프 위원회에서
우린 누구랑 얘기해야 되냐? 니들이 좀 알려줘라. 그 한류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류 한한영을 지금 중국에서 내려가지고 엔터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뭐 이런 또 주식 얘기해 저 뭐 그런 상황인데 그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됐으니까 아직 헌재를 가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에서 중국이 스탠스가 조금 바뀔 수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광전 총국이라고 모든 매체 문화 사업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까지는 구두로만 했어요. 구두로만 한국 연예인들 뭐 콘서트 허용하지 마라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문서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단계거든요. 처음에는 광전총국에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반항 감정을 막 일으키고 그래서 정서를 만듭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행업, 문화 사업 이쪽에 이제 되고 이제 더 나가면 뭐 금융, 군사 이렇게 되죠. 근데 지난주에 이인영 의원이 중국을 한번 갔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외교 부부장을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외교적인 국정 공백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대사관, 대살 영사, 공사 또 우리 외교부도 지금 중국 외교부 당국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야당이 가니까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간혹 우리 매체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박근혜가 탄핵이 됐기 때문에 중국이 대한민국을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전 그거로 보지 않고요. 7월 8일 날 탄핵 일방적인 발표 또 얼마 전에 롯데부지 선정 이런 걸 너무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볼 때는 한국의 박근혜 정권과는 협상과 타협이 안 되는 소통하지 않는 집권당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가면 우리랑은 소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방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사드 문제는 북핵 때문에 일어난 문제니까 이제 사드가 배치되려면 뭐 우리가 예측할 때 한 1년 정도 걸릴 거라 보잖아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한국과 중국이 손 딱 잡고 북핵 문제를 확실히 저지하자. 그런 다음에 사드 문제는 그럼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외교부부장도 우리랑은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국방부에서 탄핵은 탄핵이고 사드는 사드다. 우린 사드 계속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고집이죠. 그거는 그냥 자기들이 그 현 집권당의 의지를 보여준 거지만 오늘 신문을 보니까 중국의 주중 미 대사를 시진핑의 가장 20년 지기 친구를 보냈잖아요. 20년 지기 친구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완의 차이원 총통과 또 통화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당근과 채찍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요. 근데 요번에 신임 그 중국 대사, 주중 미국 대사, 시진핑이랑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래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의 국가 전략은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사드를 배치했어요. 그럼 중국의 모든 미사일 체제도 바뀌거든요. 그럼 미국과 중국이 군비 경쟁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트럼프의 대외 전략이랑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은 경제 규모가 크고 또 군사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중국의 미사일 체제와 태평양에 대한 동북아시아에 대한 전략이 바뀌면 미국도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군비를 쓰게 됩니다. 트럼프 정부도 역시 지금 자기 자국 내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양책에 트럼프가 그래서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자국을 위해서 국가 운영을 하겠다. 군비 경쟁 안 할 겁니다. 역시 중국 통해서 갑자기 말에 신뢰감이 확 갑니다. 좀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세요. 자, 근데 아까 뭐 제가 인터뷰 잠깐 했지만 오늘 급등했어. 그러니까 그 탄핵이 당연히 될 줄 알고 주가가 오히려 오른 거예요. 근데 만약 오늘 탄핵이 안 됐으면 주식시장 정말 작살났을 겁니다. 한중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봤네요. 그렇죠. 아니, 한중 관계보다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는 박근혜가 내려가야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파탄의 유일한 원흉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주식에 민감하신 분들은 뭐 이념 이런 것보다 돈이 최고거든. 근데 딱 이렇게 하잖아. 오히려 사잖아. 박근혜가 아웃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라도 박근혜는 빨리 물러나야 된다. 우리 오늘 그 표를 갖다가 열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불안 초조 이런 걸로 해서 몇 표가 나왔고 제가 막 이렇게 내기도 하고 SNS에 올리고 했잖아요.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했는데 제 주변에 유일하게 애널리스트 한 분이 맞췄어요. 이 표를 정확히 맞추더라고요. 가감도 없이 이 표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분이. 우리 당에도 정확하게 맞춘 분이 있어요. 문명 의원님이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조금씩 계시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뭐 다들 다 그 탄핵이 헌재에 가서 통과될 거 인용될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그럼 인용이 되면 뭐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만 난 2월 안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2월 안에 인용이 돼서
그 봄바람 싹 부는 벚꽃 휘날리는 그때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야. 좋지 않나? 뭐 네이밍도 돼 있던데 벚꽃 대선. 그러니까 그래 추우면 잘 안 나오잖아. 예. 한 80% 이상 다 투표하고 또 투표 많이 하면 야권이 유리하니까. 투표가 문제가 아니라 12월 대선 때 우리 당원들과 얼마나 추운데 그러니까. 선거운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개헌을 좀 하고 싶었어 사실. 그래서 날만 그것이기 바꾸고 때문에. 있는데 원포인트. 한 4월이 좋을 것 같네요 정말. 그렇지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혐의가 다 입증된 현재 지금 직무가 정지된 그분은 그 전에 아주 추울 때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 개헌 얘기 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께서 만덕산께서 오늘 그 탄핵이 끝나고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야당 얘기를 하셨네. 야당은 대권 욕심을 애국심으로 덮어야 한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셨는데 대권 욕심은 손 지사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7공화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어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야. 야당 욕하고 마지막에 7공화국 함께 하자. 이거는 개헌하자는 얘기잖아요. 왜? 본인은 개헌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대통령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개헌 얘기하는 사람 지금 시점에서 그 김영호 의원처럼 예전에 말하는 분 말고 지금 이 시점에 개헌 얘기하는 사람은 다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판을 어떻게 흔들어가지고 본인들은 직선제로는 안 되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무슨 그 뭐 제3당 제3지대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국민의당하고 뭐 연합 뭐 어쩌고저쩌고 새누리당하고 연합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또 반기문 씨 귀국한 뒤에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많죠. 많지만 이제 결들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통치 구조에 대해서도 의원 집정부제 의원 내각제 사실 그 두 사람이 소통할 수 없거든요. 지금은 한 집단인 것처럼 숫자를 세고 있는데요. 그 집단은 절대로 합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개헌이라는 것은 저는 이미 30년의 세월을 한 헌법 한 구차 헌법으로 끌고 왔잖아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국민이 개헌이 뭔지 몰라요. 어떤 지점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없고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식자층들만 엘리트 정치인들이 견인하는 개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그냥 들고 나와서 실제 말로 정말 판흔들기 용으로 활용하는 것 이상은 아니고 오히려 천천히 논의돼야 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지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저는 우려스러워요. 저는 기본권이라든지 권력 견제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영호 의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결에서 개헌의 필요성이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고 싶은 바들은 많아요. 하지만 만덕산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이제 개헌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때는 됐지만 이것을 뭐 대권이나 뭐 세판짜기용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개헌을 그냥 하나의 그거로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이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헌은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목기춘 선생이 국민의 70%가 개헌을 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건 맞지. 근데 지금 개헌은 안 된다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불순환이도 있어. 또 뭐 이원 말처럼 아니 공청회도 좀 여러 번 열고 국민 대토론 이런 것도 좀 하고 해야 되지. 뭘 갑자기 그래서. 근데 개헌은 사실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30년 이상 됐고. 또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대통령한테 너무 고난이 집중돼서 박근혜 같은 사태가 일어났기도 한 거고. 그런데 그렇게 개헌을 하려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 나가는 사람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그리고 5년 동안 계속해서 혹은 뭐 4년 동안 논의를 진행해 나간 뒤에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만 사는 것은 이거는 우리는 권력 나눠 먹자. 저희는 당부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똥이랑 쓰레기 좀 치우고 집을 다시 짓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 대선 후보들,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가 갑자기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대선 후보들이 각자의 개헌 공약을 걷고 국민에게 그 심판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개헌에 대한 얘기기도 하지만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판짜기에 대한 자기 비전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건 정말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자기가 책임지니까. 그러면 저희 모 의원께서는 또 가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애매한 개헌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은 100% 떨어지죠.
댓글 떨어져요. 미안해요, 찰스 형. 나 이사 그쪽으로 갔는데. 찰스 씨? 지금 뭐, 더민주 내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비주류 쪽에서 몇 분이 조금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개헌에 대해서. 우리가 비주류가 누구예요, 근데? 야, 유도 질문하지 마. 전 초선이라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 어쨌든 대통령제에 대해서 뭐 견제장치 필요하다고 통치구조 위주로 개헌 논의를 끌고 가시는데 그에 대해서는 뭐 초선이라도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게 통치구조를 우리 식자층이 먼저 논의를 제안해서 그런 방식으로만 개헌을 바라보는 게 일단 시작부터 좀 잘못됐다는 생각은 전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도. 중진 의원들이 좀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시네. 이 박사 웃지 마. 그럼 자꾸 이 두 분이 어떤 우리가 의도가 있는 질문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잖아. 이 두 분은 어떻게 살리니? 정말 개인적인 얘기하는데 누구라고 말했는데 나 누구라고 얘기한 적 없어.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이제 대통령 탄핵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그 세월호 7시간의 진실 이걸 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과연 밝혀질까? 지금 세월 7시간 중에 몇 부분은 좀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뭐 전직 그 주방장 청와대에 있던 분께서 얘기하기를 점심 저녁 다 드셨다. 또 하여튼 밥 먹을 시간 있고 그다음에 머리 하는 시간 어떤 7시간 중에 요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두 개 다가 사실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 애들이 지금 다 빠져 죽고 있는 그런 상황에 보고서를 그렇게 급박하다고 그런 보고서를 읽으면서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 점심때? 종편에서 평론가들이 밥 먹는 거 이해하자는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지새끼는 목공에 밥이 넘어가, 그게? 아니, 밥 먹는 거 이해할 수도 있고요. 머리하는 거 이해할 수도 있었어요. 처음부터 대통령이 밥 먹으면서도 대처하고 머리 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리고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구명조끼 얘기만 안 했어도 이해할 수 있어요. 밥 먹었냐 안 먹었냐 가지고 우리가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난 시시비 가리고 싶어요. 예. 밥을 왜 먹어 거기서? 밥을 왜 드셨습니까? 밥이 목에 들어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는 지금의 분노는요. 이런 식으로 매우 상식적인 겁니다. 네. 버선발로 뛰쳐나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저는 너무 이게 가슴 아픈 거야. 왜 대통령이 약물을 취했다, 뭐 잠에 취했다 얘기했었잖아요. 그것도 다 잘못이지만 난 오히려 이게 맨정신이었다는 게 더 서글픈 거야. 맨정신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심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자국민 300여 명이 지금 수장되고 있는 그 암흑한 시간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더 국민이 지금과 같은 공분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이후에 7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생활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7시간 동안 대통령 뭐 했어요? 라고 보는 그 단순한 물음조차로 굉장히 불온시하면서 범죄시했잖아요. 컨트롤 타워 아니라는 둥, 예. 그리고 불이익 주고. 예, 맞습니다. 그걸로 뭐 명예훼손 등으로 해서 뭐 상케이 지국장도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관심이 없었다는 건 김종 차관의 그 연합뉴스 관련된 얘기에서 다 드러났고. 다음 날. 그렇죠. 맨날 세월호만 하냐? 그리고 이거는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면은 무능한 거지. 그렇죠. 이런 것 같아. 그 남의 아픔을 못 느끼는 거야. 아니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사이코패스라고 말을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이게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면 답변을 못할 사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혹이나 뭐 말할 수도 없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그런 소문도 자꾸 만들어내니까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응대를 하는 건 나 이때 뭘 했어요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죽어도 말 안 하지 그거는. 간단한데. 그래서 뭐가 들어오면 그건 안 했다. 그러면서 뭘 했다고는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걸 못 밝혔습니다. 7시간. 특검에서는 뭐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특검에서는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고 특검에 우리가 지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의지가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탄핵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에서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못 밝혀내면 뭐 특검 무용론이잖아요. 그렇죠. 자부심에도 상처가 갈 것 같고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밝힐 수 있을 것 같을까요? 이게 청와대가 또 협조도 해주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일반 피의자로 대통령이 좀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상 그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만족스러운데 우리 검찰 수사 결과가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불만족스럽긴 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특검에 기대하겠다라고 했는데 특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늘 하던 방식대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권좌에 있는 채로 특검 수사를 받는다면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쟁을 한다든지 계속 불응하면서 결국은 강제 수사를 하지 않는 한 임의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저도 우리 특검에서 대통령의 대우만 안 해준다면 저는 밝힐 수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울 수는 없겠죠. 어렵겠죠. 뭐 포토라인에 세우고 안 세우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일반 피의자들이 수사의 대상이 될 때 받는 수사 절차상의 뭐 그렇죠. 취급을 받는다면 그걸 응당 수긍한다면은 그러면은 포토라인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포토라인 세운다는 건 이제 검찰의 특검에 와서 수사를 받는다는 예, 거고 예. 그게 아니라면 뭐 청와대에 계속 있을 거니까. 레토릭을 너무 단순하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문조사. 근데 어쨌든 검찰에서는 대통령이 거부하는 말 못했습니다. 특검에서는 이루어질까요? 저는 방문조사보다는 불러야죠. 네, 불러야죠. 네, 부르는 것이 지금 국민 정서에도 맞고요. 그게 특검의 자세라고 봅니다. 네. 지금 대통령 아니잖아요. 네, 직무정지됐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인 거죠. 만약에 대통령이 또 거부하면. 지금 뭐 특검 수사 받겠다고 했지만은 그때도 검찰 수사 받겠다는 건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셈인 거죠. 본인이 안 오면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에는 그러니까 소추는 안 돼도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수사 가능합니다. 법률상. 다만 권자에 있는 채로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채로 그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고 이런 모양새를 갖출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게 온당한가라는 찝찝함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대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수사할 때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사실 서면 조사 같은 거면은 그거 다 박근혜가 쓰겠어. 다른 사람이 써서 주겠지. 그러니까. 근데 특검 믿을만 합니까? 그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어디서 들었는데 그 윤석열 검사까지 이제 등용을 시킨 이유가 결국에는 윤석열까지 등용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밖에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방패막이로 쓴 거라는 제가 썰을 어디서 들었거든요. 지금 검찰 조직이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네. 예. 명운이 달린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헌법재판관 개개인 따져보면은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의견을 해봅니다. 저는 뭐 이번 특검에 신뢰를 하고 있는 편인데 그건 뭐 EJ 저번 편에서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드렸고 이번에 사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거 백혜련 의원이 이제 폭로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수사 지휘해라. 네. 그래서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표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박근혜 정권 초기에 있었으면 네 하고 했겠지. 왠지 이거 아니라고. 근데 김현웅 검사가 또 기자들한테 문자로 아니라고 또 문자로 또 보냈어요. 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 없으니까. 그러니까 특검도 아니 지금 죽은 권력에 뭐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보고 지금 특검에 임명된 분도 굉장히 감투 쓰는 거 좋아하고 그분 좋아해 공명심도 있고 그래서 뭔가 밝혀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빨리 해야죠. 지난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을 했지만 실제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냥 빈 박스 들고 나왔다는 건데. 증거인멸할 시간 충분히 줬으니까. 충분히 줬고요. 근데 제가 그 최순실 고은태 차은택이도 주요 핵심 인물이잖아요. 다 외국 도피해가지고 증거인멸 다 했잖아요. 소환됐죠? 저는 이런 방대한 사건이 될 줄 몰랐어요. 다 축소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은폐를 했는데도 사건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제대로 조사하면 이거 빙산일각입니다. 근데 좀 하나 걱정되는 건 뭐 물론 그렇게 안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점점 모든 사건들이 관련자들이 되게 많고 공범자들이 많은데 이 모든 거를 그냥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단독 이걸로 몰아간다는 느낌을 좀 이렇게 받기도 하고. 저도 그걸 어디서 지적을 했는데 이 사건은 일반 국가 정권 말기에 게이트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이 사건은 좀 다르잖아요. 등장인물이 젊어요. 꼼비남들이 많았어요. 프로포폴, 데포폰, 뭐 정말 입에 담지 못한 비아그라, 뭐 정말 너무 많은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개도 하나 나왔죠. 네. 근데 검찰이 이 사건을 굉장히 좀 추잡한 사건을 격이 있는 뭐 정권 말기에 게이트처럼 잘 포장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근데 이건 다른 게이트가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국민이 분노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게이트들은 사실은 대통령 친인척들의 문제가 가장 컸잖아요. 근데 이건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예측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정권 말기면 또 뭐 자식들이 해먹었어, 친척이 해먹었었는데. 딱 그 수준만큼이었는데. 이거는 뭐 호스트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겹치는 것 같아요. 다른 정권에서 뭐 몇십억 원의 뭐 돈 문제 아니면은 저기 김영삼 씨의 아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복합적으로 멀티플렉스로 다 엮여가지고 거기에 그렇습니다. 양념으로 무슨 뭐 약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것은 부패 비리에 대해서 이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뭐 프로포폴, 데포폰, 뭐 입학 비리.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그만 그 아주 추잡한 범죄 사실이 이 대통령 측근들한테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그거는 자기 일로 느껴지는 거죠. 또 가장 큰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박근혜 네 대통령 하라고 뽑아줬는데 그거를 지 마음대로 최순실한테 그렇죠. 다 줘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에서 이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계속 YS랑 닮았다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인사 문제부터. 근데 YS는 박근혜에 비하면 이야 천재야. 안 그래? 아니 처음이야 YS 머리 인정한 거. 박근혜는 안 되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이 작가의 그 명유행어 있잖아. 네. 아빠 총 엄마 총. 네. 근데 동생 뽕. 네. 근데 박근혜 씨는 지도 뽕이야 이제. 뽕 탄. 그리고 이제 탄핵 뽕 핵 그리고 탄까지 맞으면 어떻게 하냐 걱정을 해요 진짜. 걱정을 하는 거지 뭐 기정사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혹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제가 지난번에 언급한 것 같은데 2012년 혹은 2011년, 2009년 이때 박 대통령 워딩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어느 정도 명확합니다. 대화가 가능한 가능해요. 2013년, 2014년 가면 갈수록 이상해져요 말이.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약물 전문가 분이 이거는 약물 전문가 얘기해 준 겁니다. 약을 계속해서 투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치매가 온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알코올 중독, 알코올 치매도 그렇잖아. 제가 사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종편 나가지고 굉장히 헤매잖아요. 맨날 술을 처먹으니까. 사람 이름 안 떠오르고 뭐 기간 안 떠오르고 막 이런다고. 문장 완성이 잘 안 되고. 제가 해마의 문제가. 아니 벌써 그러면 어떡해요? 저 애 낳고 난 뒤에부터 저는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언어 실수를 할 땐 조금 제가 용서를 하는 편이었어요. 뭐 벌꿀 뭐 이런 거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요새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애도 안 낳고 술도 안 드신다고 그러는데. 아니 애를 안 넣으셨. 아닙니다. 안 넣으신 걸로. 안 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 그러면 계속 이제 약물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총체적인 난국이고 총체적인 문제점이고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하루빨리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것. 이 프로포폴이라는 약은요. 제가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구소련에서 KGB들이 그 스파이 잡아놓고 프로포폴은 약물을 조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 놓고 이제 많이 놓고 근데 조금 놓고는 근데 수면 마취가 안 되니까 눈만 떠 있는데 물어보면 다 답변한다는 거야. 그렇지. 너 뭐 했어? 여기 너 소련에 왜 왔어? 그래서 그 KGB들이 그런 거를 스파이들 뭐 자백받아 날 때 그렇게 썼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기춘 실장 불렀다가 좀 먹입시다. 그러면 술술 불겠죠. 이미 저기 네티즌의 한 방에 벌써 부셨잖아. 뭐 한 방이었고 지금 모든 걸 다 부인하니까 자끈자 뻔뻔한 사람이야 그 사람도. 저는 이번 청문회가 좀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하는데 무서운 대답을 하나 들었던 것 같아요. 차한택 씨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 정부는 내가 데려서 말한 사람이 진짜로 장관이 되더라. 이 정권은 박근혜와 같은 급이더라. 같은 최순실이 같은 급이다. 최순실이 같은 급. 그런 얘기도 했죠. 최순실이가 이 문화융성에 대해서 차은택한테 뭘 물어봤고 차은택이 뭐 대답해줬는데 다음 날 대통령이 그걸 읽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진짜 엄청 박한천 경정의 그때 그 말이 그대로 들어맞는 거예요. 우리가 설마 했던 일이. 그리고 우병우의 책임이 더 큰 거죠. 예. 우병우 이런 마세라티 없어졌대더라. 말이 피의자지 지금 무슨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국학 아세도 아니고 자기가 배운 법률적 지식을 이렇게 진짜 양아치야 이 사람은. 법조인으로서 참 수치스러우시겠어요. 저는 법조인인 걸 잊어서 전 정치인입니다. 근데 오늘 신문에 박스 기사 나왔는데 초등학생들의 꿈이 지금 검사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보다 더 권력이 센 게 검사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이제 우병우도 있지만 갑자기 검사가 대통령 대면 조사하겠다 막 들이대고 압수수색 하는 걸 초등학생이 보니까 검사가 이제 최고의 권력자인 거지. 그 기대를 만족시켜주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니까. 예. 권력 앞에서도. 초등학생들은 이 권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 거 같아요. 좋은 검사가 돼야 되는데 만약 잘못해서 이 나라의 꿈들이 김기춘이나 우병우가 돼버리면 어떡하죠? 근데 큰일이죠. 저는 뭐 좋은 검사도 계시지만 초등학교 학생이 검사의 꿈을 꾼다는 것은 참 나라가 아주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우병우 얘기 나왔으니까 저 얼마 전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래요? 이름이 이재이예요. 앞으로 해도 이재이, 뒤로 해도 이재이야. 앞으로 해도 우병우, 뒤로 해도 우병우 아니야. 아니 제가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이제 이름을 짓는 장명가 하셔가지고 해마의 문제. 그럼 몇 개를 보냈어. 이름 한 10개쯤 보냈는데
그 10개 중에 한 이재입밖에 없다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앞뒤 똑같은 이름이 좋지 않다고. 그러면서 우병우 봤잖아 이렇게 아무튼 얘기했다고. 아버지가 저한테 이걸 주면서 계속 찜찜하다고. 아, 참. 그 안동일 거 아니야 그럼? 아니 그분 서울 살아요. 아 서울 사죠. 네. 근데 전 궁금한 게 지금 야당 의원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정계 개편이 어떻게 될지 혹시 예상이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사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박 대통령 탄핵안이 뭐 200 한두 표로 결판이 났으면 그냥 이대로 갈 수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이제 표율이 났고 여기에 친박이 굉장히 이제 이탈표가 많이 많았던 걸 우리가 지금 추측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분당 혹은 새누리당 해체하고 다른 당을 재창당 누가 보따리 싸서 나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나가는 팀과 뭐 또 제3지대에서 만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가능한 얘기라 보죠. 뭐 제3지대라는 것은 결국은 친박 그리고 안철수 대표, 반기문. 근데 안철수 대표는 그런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거라 봐요. 근데 하여튼 제3지대에서 뭐 반기문 내지 친박은 이 세 명이 함께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3지대다 그러면 그 제3지대를 꿈꾸는 사람은 안철수 대표, 뭐 김무성 내지 유승민. 친박이 아니라 비박. 비박. 예. 죄송합니다. 비박. 그리고 이제 반기문. 이 세 정도가 3지대에 들어와야지만이 뭐 대권을 꿈꿀 수 있겠죠. 네. 저는 시뮬레이션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 여건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일단 그 비박의 어떤 탈당이나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부의 문제가 정리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의미한 제3지대에 차출될 야당 주자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안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그 지금 새누리당 특히 이제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또 한 번 정권 재창조를 노릴 거예요. 어떤 방식,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렇기 때문에 야당 특히 더민주가 여기에는 그냥 계속 길을 쫓고 세우고. 네. 그렇게 아니함 단어도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네. 자, 요번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네네. 요즘에 그 12월 달까지 국회의원들이 이제 후원금이 완료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 명이 벌써 다 꽉 찼다고 그래요. 박주민부터 시작해서 조응천, 진짜 부럽습니다. 그 집단 지성, 김병기 의원 찼대요. 꽉 찼어요. 집단 지성이자 SNS의 힘인데요. 처음에 어떤 분이 이제 박주민 의원을 걱정을 한 거죠. 네.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계좌를 채워줬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또 다른 도움을 누구 줘야겠냐? 그렇다면 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와주자.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네. 손혜원 의원까지 꽉 찼다 그래요 지금. 마치 그 칭찬 릴레이 같이. 근데 그 릴레이 속에 두 분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네.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저 그 세 분을 그 꽉 차고 문 닫은 다음 날 계속 보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자랑이죠. 영장을 지르는 거예요. 황교안 총리한테 뱀 같은 거 던지셨을 때 뭐 안 들어왔어요? 18원. 저 일부러 그거 언론에 공표 안 했어요. SNS 올릴래다가 그런 방식의 후원 계좌가 늘어날까봐, 그러니까 유사한 모방 범죄가 늘어날까봐 일부러 공표를 안 했는데 이제 지금 많이 있었잖아요. 근자에. 저 18원, 그 다음에 10원 넣고 욕하는 거, 1원 넣고 욕하는 거. 근데 이 회의에서 그걸 지금 얘기하시면 제가 볼 땐 18원으로 1억 5천만 원 채웁니다. 저는 그래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티도 저를 서포트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8원 얼마 하면은 다 찰 수 있나요? 몇 분이 하시면? 그건 우리 계산이 안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자, 어쨌든 국회의원이 활동하려면 또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1인당 뭐 5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회사는 안 되는 거고 개인으로. 그런데 10만 원까지는 사실 연말정산을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서포터의 의미예요, 이거는. 이런 거 잘해줘야 LCT 같은 사태가 안 벌어지는 겁니다. 더러운 돈, 검은 돈 갖고 안 하죠. 근데 지금 LCT 사건 연루됐다고 하는 그 부산의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또 꽉 찼대요. 그런데 지금 김영우 이재정 뭐 하는 거야? 이진복보다 못한 거예요. 저는 좀 후원금이 있어야지 중국 가서 싸도 좀 맞고. 그렇죠. 통장에 얼마 있다고요? 30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네. 자, 아무도 안 믿으시지. 이에서 도와줍시다. 네. 자, 계좌 깔아주세요. 후원 계좌. 자, 작은 후원이 깨끗한 정치를 만듭니다. 김용호 후원입니다. 국민은행 438-901-01-333-167 438-901-01-333-167 예금주 김용호 후원회입니다. 예, 이재정도 까주세요. 자, 이재정을 일하게 합시다. 후원 계좌입니다. 농협
301-0197-6434-41 농협 301-0197-6434-41입니다. 예, 여러분 잘 적어두시고요. 이게 후원의 계좌 번호가 나갈 때 이재정은 굉장히 쑥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우리 김영호는 뿌듯하게 그냥. 이건 처음이 아니거든. 아니, 계좌 번호를 부르니까 저도 모르게 숨소리를 제가 안 내려고 계속 숨을 안 쉬고 있었어요. 잘못 들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선명한 전달을 위해서. 네, 선명한 그 전달을 얘기를 위해서. 하더라고요. 거지갑. 네. 거지갑 의원이어가지고 이제 박주민이 이렇게 먼저 찾잖아요. 네. 그 뒤로 이렇게 계속 호출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꽃거지를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세컨 순위, 그다음에 세 번째 순위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있어 보이지만 거지 중에 상거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공개돼 있습니다. 재산 공개 내역을 보시면은 박주민 먹고 삽니다. 그래요. 갑자기 우리 거지감을 갖다가 디스라고 그래요. 네. 아니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냥 옹호했던 보이는 것만 거지처럼 보여요. 이재정 의원님이 저는 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뭐 민변 활동 계속 하셨으니까. 네, 변호사 그러면 전문직이 그래서 그렇게 어려우셨군요. 장난 아니에요. 저 하위 10% 안에 10인 안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 박주민 의원의 거지가 그 사진 보고 후원금 300만 원인데 제가 후원해드리려고 했어요. 박주민 의원. 나 진짜 터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박주민 의원하고 연수원 동기지 않습니까? 네. 연수원 동기 동기시구나. 저희 카톡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 한 30명 정도 됐는데 한 얘기가 박주민이 왜 거지갑이야? 진짜 지금 용됐거든요. 네. 연수원 시절에 비하면. 정치인 되더니 용됐어. 그 사진을 확보해 주세요. 옛날 사진이 네네. 남아있을까? 차마 공개를 못할 정도라고 하는. 멋진 의원이죠, 박주민. 민변에 계셨던 우리 이재정 의원님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는 갑자기 이제 이재정 의원님 나온다는 얘기를 이제 연락처가 올리니까는 그분이 이제 문자가 오셨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특전사 군인이었죠. 근데 이분이 그때 MB를 욕하는 글을 트위터 썼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던 이중사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감사의 인사 좀. 그때 변호했어요? 예. 나중에 편집이 되더라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민변 변호사들이 소위 말해서 언론에 막 회자되고 한 사건으로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고, 사실 저를 있게 한 몇몇 사건들이 있는데 뭐 정당 해산이든 아니면 낙곤수 사건이든 있지만, 이명박 MB 모욕죄 사건이 이제 저 그때 당시에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언론에 많이 노출됐었는데, 저는 그 사건이 제일 미안해요. 뭐냐면 민변은 공익적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공익적인 행동을 하도록 추동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변론하면 끝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은 사실상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던 부대를 떠났어야 했는데 타협의 지점이 없었느냐? 있었거든요. 잘못을 반성하면 기소유예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스스로 싸우겠다라고 하고 나서주신 건데 결과론적으로 그분을 승리의 길로 이끌지도 못했고, 저는 그분 덕분에 언론을 타고 주목을 받고 그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지금 그분 말고도 육군 대위분도 있으시고요. 네. 제가 평생 마음에 비신 분입니다.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울컥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이중사 요즘 국수 장사나요? 국수집에서 앉아가지고 쑥갓 다듬고 있죠.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이대위 모친도 저 EJ 광팬이죠. 다 듣고 그러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뭐 박근혜 끌어내리고 정권 교체하고 MB도 빵에 보냅시다.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지. 예. 네. 자, 오늘 두 분, 우리 이재정 의원님 처음 출연이시고, 김영호 님께서 두 번째 출연이십니다. 전 처음부터 나온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다 중간에 잠깐. 오늘도 중간에 나오신 거예요? 네, 중간에 나온 거잖아요. 네. 네. 아니죠. 그때 후보 시절에 처음부터 거의 나왔잖아요. 후보 시절 한 번. 원탑, 예. 그러니까, 예. 어땠습니까, 오늘 방송? 네, 즐겁고 유쾌하고 또 김영호 의원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제 방송목 뺏어가신 부분은 어떠신 분은 보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술 한잔 사세요, 끝나고. 물론입니다. 예. 네. 자, 우리 김영호 의원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EJ 팬 여러분 항상 그 감사함 잊지 않고 있고요. 정말 제가 존경하고 굉장히 저희 당의 가장 보배라고 할 수 있는 이재정 의원님과 함께 방송해서 너무 유쾌하고 좋았습니다. 예. 두 분 이게 뭐 탄핵이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니까 앞으로도 계속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간만에 보는, 저도 팬심으로 바라보는 저희 팀들을 봐서 이제 즐겁고 유쾌하게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사실 여의도로 돌아가는 저희 마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국민만큼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국민하고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딱 반보 뒤에서
따라가려고 발부동 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우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계속 설명해내면서 저희의 부족함대로 보여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런 좋은 말 다시 한번 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홍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세요. 예, 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팟캐스트 서당캐. 그래서 23일 날 방송이 있으니까 직접 오셔도 좋고 또 많이 다운 받으셔서 이 방송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많이 안 들으시면 더 잘려요. 네. 그 서당캐 메인 MC이고 지금 혼자만 이제 진행자가 정해졌고 매주 이제 바뀌는 거죠. 초대 손님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당 팟캐스트니까 아마 서울시의 국회의원들이 아마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이재정 의원님도 MC로 섭외가 들어갔는데 당 대변인 하시고 막 바쁘신가 봐요. 경기도당 소속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청취율이 한 10만, 20만, 30만 되면 이제 본인이 걸어올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서울시에 집 한 채 없는데. 경기도당 소속이랍니다. 오늘 후원 방송 같습니다. 근데 꼭 현직 의원 아니어도. 그럼요. 좀 원외위원장들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진성준 의원 이런 분들. 정말 잘하시는 훌륭한 분이죠. 그런 분들. 왜냐면 정청래 의원만 나오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또 진선미 의원도 한번 너무 좋죠. 진선미 의원 1심에서 구형이죠. 구형 900만 원 나왔더래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무죄를 다투고 700만 원? 700만 원. 예, 무죄를 다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선미 의원님 관련해서는 언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있겠죠. 정말 악의적인 기소이긴 하거든요. 예, 오늘 만났는데 아직 씩씩하죠? 예, 오늘 아까 제가 직전에 다녀온 그 회의에서 뵀었는데 정말 씩씩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안행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힘 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위로의 말을 구슬프게 해주시면 그 힘 빠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희 가열차게 무죄 투쟁을 해야 됩니다. 유권자 연령 하한된 거 내려가는 거 꼭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진선미 의원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은 그 후원 1억 5천까지잖아요. 선거 있을 때는 3억이고. 근데 한 1억 5천이 3억이든 다 채웠어. 그런데 국회의원이 아웃됐어.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토해나나요? 물어내야 되나? 물어내지는 않죠. 그 남은 잔금을 갖고 그거를 다시 국가에 그렇군요. 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그 특집 방송 마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제공, 이세훈, 안상보, 양봉의 그녀, 이재천, 이재현, 편희순, 강희진, XOXO, 김원기, JJEON 잘 듣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지지고 왼손으로 지지고 장을 지질 분 빨리 장 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기다릴 필요 없어 바로 볼로냐 메모장이 가득 차서 여긴 별의별 게 다 있어 망가진 질서와 보고 체계 속에 남은 건 문고리를 폰에 녹음 파일 속에 아웃 바늘이 들어갈 때는 놀라지 않게 살짝 두드려 알려줘야 돼요 쉴 틈 없이 찌르는 한가의 소식에 안 아플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이유는 몰라도 11%가 쥐었지 드라마 때문에 TV 토론을 지나쳤는지 그걸 보고도 표를 줬다면 용서가 안 돼 애초에 벌꿀이 슬퍼했던 게 문제 2012년 12월 19일 개판 국정농단의 출생신고일 그날 저녁 같은 기분의 뉴스를 보는 요즘 이걸 예상 못했다고 전혀 신격화된 독재자와 부르심에 응답한 광신도들의 눈이 먼 신앙 그 딸을 꼬드겨 입맛대로 멋이나 만들고 주물러 됐지 최태민과 순실아 이제 외면해왔던 진실을 마주해 앞마당에 나와 촛불들을 마중해 거울을 거울아 몸통에서 머리까지 다 비춰주라 거울아 거울아 이미 알고 있는 정답을 주라 거울아 거울아 몸통에서 머리까지 다 비춰주라 거울아 거울아 이미 알고 있는 정답을 주라 14년 4월처럼 채널은 늘 JTBC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속은 갑갑해왔지 이번엔 가라앉는 게 본인 같았는지 있는지 몰랐던 눈물도 꽤나 잘 돋아냈지 난리 났다 하하 뻥 뚫린 입이 말한 그 시간에 네 누난 집에 누워있어 나하 목숨이 좋은 귀하면은 등 돌린 청와대는 보고해야지 시나리오 써갈려야지
딴짓만 해대다 이제 와서 내 결론 탓 근데 그 입을 쥐었던 건 다 잊었나봐 무성한 소문들은 사연을 말해주는 듯 보이질 않으니 어디서 무얼 했던들 알지 못하니 뭐라 할 말이 없지 팩트라 칭해도 죄 구멍만 뚫렸지 피해자 죄인으로 뒤바꾸는 전통은 나눔의 집을 뒤로 감추던 그때부터죠 돌아 몸통에서 머리까지 다 비춰주라 돌아 이미 알고 있는 정답을 주라 돌아 몸통에서 머리까지 다 비춰주라 돌아 이미 알고 있는 정답을 주라 여땠다 싶어 모르쇠 뱉는 김기춘 이때다 싶어 숟가락 얹는 족속들 박근혜 퇴진 뒤 새누리는 해체하라 외치는 이유를 왜 당신들만 빼고 와라 경북대에서 느낀 게 전혀 없나봐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그쪽 잡는 바이브 중고생이 깃발 아래 있어 이게 바로 참교육의 국정교과서 저들의 전술은 똑해 돼지들이 제풀에 지쳐서 알아서 떨어져 주기 목 닦았으면 밖에 따라 나와 촛불이 꺼진다고 이 심판의 거리에서